어제 우리나라 1% 넘게 끝났죠. 그 다음에 중국이 혼조세, 유럽도 혼조세로 끝났습니다. 국가별로. 그 다음에 미국이 혼조세로 끝났어요, 보면. 근데 특이한 거는 다우는 상대적으로 후반부에 덜 밀려 내려왔는데 S&P 500 지수하고, 그 다음에 나스닥은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나스닥은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그리고 구글이 어제 실적 발표가 나는데 그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올라가서 정점을 치고 후반부에 빼면서 끝났고요. 아마존도 실적 발표를 좋게 했는데 베이조스든가요? CEO가 그 사임하면서 빠른 속도로 빼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중국 어제 장을 보면 초반에 약세였다가 중반에 끌어올렸었는데 후반부에 다시 약세로 끝났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반부에 셌다가 중반에 그 마이너스까지 갔었거든요. 그랬다가 1% 넘게 끝났어요. 그 다음에 최근 최초로 먼저 시장을 약간 흔들리게 만들었던 비트코인은 지금 주요 저항선들을 뚫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심리가 지금 다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는 사실 방향성 타진을 계속하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시장을 한번 요동치게 만들었던 게임스탑은 상황이 이래요. 이게 1월 달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1월 초부터 지금까지. 근데 저는 이거 보면 잠깐 말씀드리면 이 사태를 일으킨 사람이 이분이거든요. 조선비즈 기사입니다. 게임스탑 키운 개미성 봉정 하룻밤새 150억 날렸다. 기사 입력 2월 3일째 기사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과연 무엇을 남긴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실버도 은도 보면 이렇게 일주간 보면 급등했다 내려왔거든요. 그럼 저 사람이 사람들을 개미들을 끌고 다니면서 가격을 싹 밀어올렸다가 내렸는데 그러면 그 끌려다니는 개미 중에서 이 끝자락에서 주식 잡고 못 판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헤지펀드도 나쁘다고 할 수 있지만 물론 뭐 헤지펀드의 공매도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게임스탑에서 공매도를 친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가치 배수가 이렇게만큼 올라갈 만큼 가치가 있는 주식이 아니거든요. 그런 그 잘못된 허상의 주식 시장의 가격이 밀려 올라가면 당연히 중앙 쪽으로 내려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공매도를 친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개미들이 그 공매도를 이후 뚫고 올라갔잖아요. 그럼 그 중간에 공매도를 쳤던 그 헤지펀드 CEO가 뭐 가족이 사례 위협까지 받는다고 애거를 했다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럼 그 사람이 패배자인가요? 그러면 이걸 올라가도록 밀고 올라간 개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은 승자인가요? 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어느 게 승자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이거 계속 이렇게 그 눈치 보기로 막 움직이고 방향성 타진이 안 되는데 큰 흐름은 도대체 어떻게 가고 있는 거야? 그걸 한번 생각해 볼까라고 정리를 하다가 가장 먼저 잡힌 게 사실 부동산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어디를 했는데 주식시장 계속 그 방향성 타진을 하고 있고 그러면 다른 쪽은 어디지? 그게 이제 그 부동산인데 어제 이제 이거 2월 3일자 국토연구원에서 발행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글로벌 주택시장이 상승했는데 버블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UBS의 글로벌 부동산 버블 지수에서 그 주택가격 상승으로 버블 위험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도 지역별로 버블이 존재한다. 그래서 국가별로 보면 여기 프랑스, 영국, 독일, 네덜란드 있잖아요. 많이 올랐죠. 근데 독일은 제가 그 얘기를 드렸었죠.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주택가격이 횡보했다고. 횡보했죠.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폭발적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르기 전에 80대 있었던 게 오른 뒤에 140 가까이 갔으니까 이거 거의 70% 오른 거거든요. 물론 우리나라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독일은 그전에는 이렇게 오르는 패턴이 통상적으로 한 20년 전 정도는 없었기 때문에 독일 국민의 거주에 대한 그 부담은 굉장히 커졌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많이 올랐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그러니까 대륙이 뭐 유럽, 미주 대륙, 그다음에 저 오세아니아 뭐 다 구분이 없어요. 물론 뭐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 지수만 보고는 사실 시장의 변동성을 잘 모르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2009년도 후반에서 2010년도 중반 요때가 버블의 끝자락에서 주택을 잡은 거라고. 그리고 여기서 살짝 밀렸잖아요. 근데 이걸 서울 주택 가격 전체고 이걸 서울 아파트 지수로 보면 이게 더 많이 밑으로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인근의 수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형 평형이 60%까지 폭락했었고요.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 대형 평형이 많이 빠졌었습니다. 물론 이미 말씀드렸던 지지 평형이라고 하는 중소형 평형은 내리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덜 내린 그런 섹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 주택 구매에 대한 생각을 하신다면 서울 지역의 중소형 평형을 타겟으로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고, 물론 경기 수도권에서도 지지평형으로 유지되는 중소형 평형 빌라나 이런 거 말고 아파트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격 하락에 대한 그 지지세를 유지하겠지만 그게 서울만큼 유지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제 주요 지역의 버블을 이렇게 지수화에는 버블 지수인데, 여기 보시면 뭐 미넨 독일이네요. 프랑크푸르트 이것도 독일이네요. 독일이 너무 단순간에 올라서 버블이 꽤 많이 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캐나다, 홍콩, 네덜란드, 스위스. 제대로 잘 말하고 있는 거 맞죠, 제가? 캐나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영국. 그래서 높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전 세계적으로 다 높죠. 우리나라 보면 우리나라 지역별로 서울하고 세종이 가장 세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대도시 중심으로 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유동성은 대규모로 공급이 됐고 금리는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을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올랐는데, 그러면 이 방향성이 어디로 가겠느냐?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제재를 하고 금리가 원상복귀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된다고 볼 수밖에 없죠. 중국이 칼을 뽑아들었고 우리나라는 이미 칼을 뽑아서 지금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 대출 금리는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준금리는 바닥에 붙어 있지만 대출 금리는 이미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지금 주택을 사시는 분들은 무조건 고정금리를 하셔야 됩니다. 변동금리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금리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지금 고정금리를 하고 장기적으로 가시는 게 가장 긍정적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 제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당국이 긴축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국이 코로나를 가장 빨리 정상화시켰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 회복을 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액션을 취하는 것은 맞는데, 이 칵신 서비스업 지수가 나온 거 보면 빠른 속도로 떨어졌거든요. 물론 초반에 나왔던 칵신 제조업 지수도 빨리 빠졌죠. 지난주 토요일날 나왔던 그 중국 통계당국에서 나온 것도 빨리 빠졌거든요. 그래서 경제 속도가 굉장히 빨리 회복된 건 맞는데, 이 기업들의 구매 담당자들의 그 이 심리적 지수는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을 난리치고 있는 미국보다 약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경제 체질이 지금 탄탄한 거 맞나? 라고 하는 물음표는 한번 찍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중국의 시장의 조종이 중국 쪽에서부터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 쪽의 입장을 보면 미국 뭐 이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이건 미국만 속한 건 아닌데 이걸 먼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으네요. 이게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의 사이트에 나오는 것 중에서 이게 그 리그레션 얘기가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파란 차트가 S&P 500 지수의 장기 차트인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적용된 리얼 차트입니다. 그거에 중앙선을 라인을 그리고 얘를 옆으로 딱 눕히면 이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중앙점으로부터 이제 장기적으로는 추세가 이제 회귀하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만드는 작업을 보이는데, 그러니까 IT 버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잖아요. 따져보면. 근데 이제 물론 이때하고 이때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IT 버블 때는 금리 수준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벌어져 올라갔다 하더라도 너무 낮은 금리 때문에 그 위험자산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좋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생각하면 사실 뭐 과도하게 높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약간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이거 이외에 단순 평균 회귀 이후에 가치 평가를 하는 뭐 PE10이나 PE 혹은 Q레이쇼로 놓고 봐도 대부분 다 과거 IT 버블보다 그 수준에 있거나 높거나, 물론 이제 PE 이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데 상당히 낮게 보이죠, 이거는. 하지만 이거 이외에 그 퍼배수로 놓고 보면 이제 미국이 한 24배 정도가 맥스인데 지금 한 22배 단에서 막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도 높은 수준에 이미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미국 문제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주식시장이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경제 상황은 경기 확장 국면에 초반, 그러니까 회복 국면에 있다는 거, 아직 안착되지 않은 상황에 있다는 이 그 경제와 실물 경제와 자산 간의 괴리,
이 부분 주식자산 간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성으로 존재한다고 봐야 되고, 이미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중국의 금리 정책, 긴축 정책과 맞물려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작동하게 되고, 그 인플레이션은 금리를 밀어올리게 되거든요. 10년 국채 수익률이 빠르게 1%로 돌파한 이후에 약간 내려왔는데, 이때 이제 제가 연준에서 매집의 강도를 약간 늘렸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내려왔는데 이 1%를 못 내려오고 다시 반등했거든요. 근데 한 가지 봐야 될 게, 우리가 이게 그 10년 실제라고 명목금리를 가지고 만들어낸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명목금리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연준에서 계속 월 그 800달러의 국채, 그 다음에 뭐 400달러의 모기지를 사는 걸로, 400달러 모기지를 안 사고 국채로 더 당겨서 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올라가는 걸 억제시키려고 작업을 계속 하긴 할 건데, 문제는 그런 어떤 시그널들이 시장의 조종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연준이 그 긴축에 대한 발언을 하는 그 시점, 그게 이제 무르익은 그 시점에서 뭔가 이슈가 터질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게 빨리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의 귀를 좀 담아야 되는 이유가 사실 이거예요. 너무 높다는 거죠. 주식 가치가. 가격대가 너무 가치 대비 너무 높은, 고평가돼 있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겁니다.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주식시장이니까 어디서 누가 어느 일 때문에 터트릴지 모르는 과정에 있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최근에 있었던 건 비트코인으로 유발된 어떤 액션이 약간 조종에 대한 기미가, 게임스탑에서 공매도 전쟁, 개미와 그 헤지펀드 간의 공매도 전쟁으로 헤지펀드의 뭐 그 숏 스퀴즈, 마진콜 이런 것들로 시장의 변동성을 유도했었는데, 금방 끝나면서 다시 지금 눈치 보기로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광기가 세긴 세다. 뭔가 조정을 받으려고 해도 떠받치는 세력이 반드시 존재한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인플레이션 유도에 의한 그러니까 그 경기 확장에 의한 인플레이션, 금리 영향 이외에 미국이 또 한 가지 처해져 있는 게 사실 실업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업과 관련된 건데, 오늘 새벽에 ADP 난팜 그 비고용, 그러니까 민간 기업 고용 수치가 지난달에 마이너스였는데 7만 8천, 요번에 17만 4천 명 그 증가한 걸로 나왔어요. 물론 이게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실업률이 사실 2달 연속 6.7%로 하락 속도가 멈췄고, 그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여기 보시면 작년 8월달 후반부에 100만 건, 주간 100만이 깨지고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그 80만, 70만, 뭐 90만 요때 100만 바로 밑에 있는 이게 거의 한 4개월? 95개월째 지금 계속, 거의 6개월째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계속 이런 상황을 유지되고 있으니까 고용회복이 빨리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실업률은 낮아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그 경제활동을 포기한 인구, 구직 담연자나 이런 사람들 여기 포함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6.7지만 실제 실업률이 10%에 육박할 것이라는 얘기를 한 것이 의미가 있는 얘기죠. 계속 이렇게 신규 실업수당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실업률이 안 오르는 거 보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실업이 잘 회복이 안 될 거, 한동안 회복이 안 될 거라고 하는 부분은 뭐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백신이 나오면 고용이, 그러니까 경제가 빨리 회복될 줄 알았는데, 첫 번째는 백신 맞는 속도가 너무 느리고, 두 번째는 변이들이 막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불안정한 상황을, 향후에 빨리 경제 회복이 될까라고 하는 물음표를 약간씩 찍게 만드는 상황이죠.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경기부양책을 쏟아붓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경기부양책을 쏟아붓는다고 그게 경제로 다 회귀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보여드렸던 이것, 저축률이 높아졌다는 것, 이런 부분들로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방향에 대한 속도는 빨라질 거라고 예측들은 하고 있긴 한데, 생각만큼 빨라지는 것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보수적으로 보는 것들도 봐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시장은 너무 높아요. 근데 경제하고 괴리감은 너무 크죠.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조종의 이슈들은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최근에 테슬라하고 이 게임스탑에서 발생한 거는 그거예요. 그 근거가 없는 투자 대상에 과도하게 투자가 몰려서 시장이 이상하다, 광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한번 밀려내리는 액션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액션이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걸 보면 아직 그 광기가 수그러들지 않은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런데 조종이 세지도 않고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또.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플러스 알파의 이슈는 그것밖에 없어요. 경기 부양책. 백신이 들어오면 빠른 속도로 백신이 맞아지고, 그래서 빠른 속도로 뭐 올 여름쯤이면 뭐 집단 면역이 돌파하고 또 도달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얘기가 났었는데 그 집단 면역 얘기를 아예 싹 들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긍정적으로 남아 있는 거는 경기 부양책이 나오는 거 말고는 사실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건 뭐냐? 결과적으로 경기가 확장 국면에 올라서 타게 되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금리.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점진적으로 계속 진행될 위험성이기 때문에 이 위험성을 계속 안고 가게 될 겁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누군가가 이것에 대해,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어느 시점에 촉발이 돼서 붕괴될 수, 그러니까 조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 좀 깊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속 안고 가는 과정에 경기부양책 플러스 말고는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게 없어요. 거기다 부동산 버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들 쪽에서 짓누르는 행위. 그런데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중국 당국이 생각보다는 경기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랐는데, 다른 국가들보다. 그래서 경기가 굉장히 탄력을 받고 올라왔는데 갑자기 쑥 쏠어들었잖아요. 이런 과정에 그러니까 이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혹은 돈을 줄이는, 이게 쪼이는 이런 정책들이 살짝 잘못된다면, 그래서 이게 투자 시장에 어떤 시그널로 작용한다면, 그래서 이게 밑으로 밀린다면 시장이 다른 쪽도 역시 밀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중국 쪽에 있는 시그널들은 조금씩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재로 놓고 보면 중국의 통화 정책일 것 같고요. 짧게 보면 호재로 보면 미국의 경기 부양책인데, 한없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없고요. 한없이 부정적으로 볼 수도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준타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잘 조율해서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보면 한번 이제 시장이 달려가다가 여러 주식들이 꺾였잖아요. 뭐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 뭐 현대차라든가 LG라든가 혹은 뭐 풍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한 번씩 꺾였는데 얘네들이 달려가던 탄력을 약간 잃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그런 부분의 포지션이 큰 분들은 그런 부분의 포지션을 약간씩 줄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탄력을 덜 받았던 영역에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바구니에 조금씩 담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걸 항상 서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순환매 과정을 이제 안 하신 분들은 이제 하셔야 되는 과정이 있으셔야 될 거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시장 자체가 급격히 조정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눈치 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손대면 톡하고 터질 수 있는 그런 너무 많은 고배수에 계속 와 있는 상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한 현금 포지션도 항상 보유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참 시장이 어렵습니다. 판단하기도 어렵고 예측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굉장히 뜨거웠던 광기는 한 살에 싹 식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그런 식는 과정에서 급격히 조종받을 것 같던 게 급격히 조종을 받지 않고 다시 밀려 올라가는 거 보면 아직 그 광기의 힘은 남아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눈치 보기를 잘 하면서 시장이 갈 거라면 우리도 눈치 보기를 잘 하면서 포트폴리오 배분 조정을 잘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도저도 너무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면 뒤로 물러나셨다가 그냥 조정을 받으면 그때 그냥 내가 사고 싶은 주식을 하나씩 이렇게 사서 최소 뒤로 물러나는 이런 행위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도 그렇지만 매번 그렇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게, 지난주 금요일날 매수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조정이 한 10%도 안 돼가지고 한 번만 더 밀려라 라고 하고 기다렸다가 지금 다시 밀려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참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